수수께끼의 철제 상자. 2008년 초여름의 정오. 쨍쨍한 햇살이 장엔 구의 강물 위로 쏟아져 내렸다. 왕씨 노인은 낚싯대를 들이운 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강변의 미동도 없는 풍경 속에서 그의 시선은 문득 강둑 가장자리에 박혀있는 기이한 푸른색 물체에 머물렀다. 그것은 마치 어딘가에서 떠내려온 듯한 거대한 철제 상자였다. 길이가 2미터에 육박하는 덩치와 세면이 굳게 봉인된 모습이 기이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왕 노인은 코를 찌르는 악취에 미간을 찌푸렸다. 평범한 쓰레기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썩고 부패한 듯한 끈적하고 역겨운 냄새였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감히 가까이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그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이끌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악취는 더욱 강렬해졌다. 왕 노인은 손으로 코를 틀어막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상자는 견고하게 닫혀 있었고 그는 힘껏 뚜껑을 밀어보았다. 쇠가 긁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그 순간 상자의 틈새에서 부패한 체액이 검붉은 색으로 흘러나왔다. 왕 노인은 온 힘을 다해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삶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되었다. 상자 안에는 여성의 시신이 웅크린 채 들어있었다. 오랜 시간 물속에 잠겨 있었는지 시신은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고 피부는 벗겨져 너덜너덜했으며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퉁퉁 불어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시신의 목을 여러 겹 감싸고 있는 낡은 전기줄이었다. 그것은 마치 뱀처럼 시신의 목을 조이고 있었다. 왕 노인의 비명이 강가에 울려 퍼졌다. 그의 비명 소리는 마치 이 끔찍한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놀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모두가 그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다. 그들은 상자 안의 끔찍한 광경을 보고 경악하며 공포에 질린 채 경찰에 신고했다. 그 누구도 감히 그 핏빛으로 물든 철제 상자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한낮의 햇살 아래에서도 그곳은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차갑고 어둡게 느껴졌다. 이 섬뜩한 발견은 단순한 변사체가 아닌 잔혹한 살인사건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섬뜩한 흔적 현장은 순식간에 경찰 통제선으로 둘러싸였다. 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 부패한 냄새는 더욱 끔찍하게 번져나갔다. 경찰관들은 겹겹이 마스크를 썼지만 그 냄새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짙은 악취가 시끄럽게 윙윙거리며 끔찍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지옥에서 온 그림처럼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법의학팀이 조심스럽게 상자 속 시신을 꺼냈다. 시신은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었고 피부는 물에 불어 하얗게 변색된 채 찢겨져 있었다. 형체를 온전히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은 마치 끔찍한 가면을 쓴 듯했고 눈동자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들은 시신의 상태를 보고 베테랑 경찰관들조차도 숨을 죽여야 했다. 상자 안에서 시신은 옆으로 누워 웅크린 채 발견되었는데 마치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것 같은 자세였다. 감식반원들은 시신의 몸에 남겨진 섬뜩한 흔적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녀의 목을 칭칭 감고 있던 전기줄은 살갗을 파고들어 깊은 상처를 남겼다. 범인은 단순히 목을 조르는 것 이상으로 극도의 분노와 증오를 담아 여러 번 조였을 것이다. 이 잔혹한 흔적은 피해자가 겪었을 마지막 순간의 고통을 생생하게 지문하는 듯했다. 시신을 해부하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임신 중이었으며
배가 심하게 불러 있었다. 법의학 의사들은 그녀가 출산이 임박한 만삭의 임산부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무고한 태아 또한 어머니와 함께 잔혹하게 살해당한 것이다. 이 사실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극도로 비인간적인 범죄임을 시사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분노와 함께 전율을 느꼈다. 그러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거의 없었다. 시신이 오랜 시간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문 채취는 불가능했다. 물에 불어 찢겨진 피부는 손가락의 지문을 완전히 지워버렸고 얼굴은 심하게 훼손되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 범인이 남긴 유일한 흔적은 시신을 담았던 철제 상자와 그녀의 목을 조인 전기줄 뿐이었다. 이 단서들은 너무 흔했기에 수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수사팀은 좁은 단서를 가지고 범인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들은 범인이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바퀴 자국, 그리고 상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남겼을지도 모를 긁힌 자국을 찾아 강변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버린 생활 쓰레기들만 가득했고 범죄와 관련된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마치 범인이 모든 증거를 마치 매의 눈처럼 예리하게 빛났다. 그들은 작은 돌멩이 하나, 풀잎 한 가닥까지 놓치지 않고 살폈다. 얼마 후 한 베테랑 형사가 강 위로 우뚝 솟은 고가도로 다리 난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섬뜩할 정도로 깊게 파인 긁힌 자국이었다. 자국은 난간의 철제 표면을 긁고 지나가 흉물스러운 상처를 남겼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발톱 자국 같기도 혹은 날카로운 쇠붙이가 강하게 마찰된 흔적 같기도 했다. 자국은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개의 평행한 선들이 난간의 모서리부터 수직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형사는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끼치는 그림을 떠올렸다. 누군가가 무거운 물체를 강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는 순간 그 물체가 난간에 긁히면서 생긴 자국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긁힌 자국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인이 시신이 든 철제 상자를 강물에 유기하는 과정에서 남긴 악마의 서명과도 같았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자국을 분석한 결과 상자는 최소 100kg이 넘는 무게였으며 범인 혼자서는 결코 상자를 옮기거나 던질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범인이 최소 2명 이상임을 의미했다. 2명의 공범이 밤의 어둠 속에서 끔찍한 짐을 짊어지고 다리 위를 지나가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다. 수사팀은 다리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부터 시신이 발견된 시점까지 방대한 양의 영상을 샅샅이 뒤졌다. 매일 수많은 차량들이 이 다리를 오갔기에 용의 차량을 특정하는 것은 마치 바늘구멍에서 낙타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경찰관들은 잠을 줄여가며 모니터 화면 속을 응시했다. 밤하늘을 등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수많은 차량들의 행렬. 그 중에는 범인이 타고 있었을 저주받은 차량이 분명히 존재할 터였다. 그들은 이 긁힌 자국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확신했다. 범인들은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둠이 모든 것을 감춰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끔찍한 자국은 마치 죽은 자의 원한처럼 12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공포스러운 진실을 고발하고 있었다. 수사의 초점은 이제 다리 난간에 긁힌 자국과
이와 관련된 차량, 그리고 범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잔혹한 범죄의 목격자였다. 형자뿐이었다. 수사팀은 전국의 실종 여성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졌다. 실종 신고된 여성들의 사진 수만 장을 넘겨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희미한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실종자도 피해자와 일치하는 점을 찾을 수 없었다. 피해자가 신원 불명 상태로 남을수록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에 갇힐 위험이 커졌다. 수사팀은 전략을 바꿔 현장 주변 마을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혹시 최근에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한 노파의 말에 형사들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녀는 최근에 이웃에 살던 려인이라는 여자가 사라졌다고 했다. 노파의 말은 모호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힌트가 숨어 있었다. 글쎄, 려인이 안 보인 지 벌써 열흘이 넘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편인 파이언이라는 사람은 태어나더라고. 원래 도박과 술에 빠져 사는 인간인데 아내가 사라졌는데도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지. 묻는 말에도 그저 아내가 바빠서라며 얼버무리곤 했어. 노파는 이어 파이언이 평소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성격이 잔인하고 난폭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파이언이 뇌인을 매일같이 괴롭혔다고 했다. 이 모든 정황은 파이언에 대한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두 명의 형사가 즉시 파이언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인기척 하나 없는 텅 빈 집만 그들을 맞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복 수사를 시작한 형사들은 해질녘이 되어서야 파이언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형사들을 보자마자 눈을 피하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형사들은 이 남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왜 저희를 피하십니까? 실종된 아내분에 대해 여쭤보러 왔습니다. 형사의 질문에 파이언은 횡설수설하며 뇌인이 고향에 갔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집안을 수색하던 형사들은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다. 뇌인의 옷가지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겉보기에는 아내가 짐을 싸서 떠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침실에서 발견된 핏자국은 단순한 가출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혈액 감식 결과 그 피는 뇌인의 혈액과 일치했다. 파이언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그가 도박비 때문에 이웃집 물건을 훔쳤고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을 비난하자 격분의 아내를 때려 기절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아내는 그날 밤 고향으로 떠났으며 자신은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형사들은 뇌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뇌인의 목소리는 파이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뇌인은 실제로 고향집에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혈액은 어디에서 묻은 것일까? 형사들은 뇌인이 파이언의 폭행 때문에 코피를 흘렸다고 추정했다. 이로써 파이언은 살인 용의 선상에서 제외되었다. 증거와 정황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다시 한번 막막한 벽에 부딪혔다. 미궁 속으로 사라진 뇌인은 실종자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시신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유일했던 용의자마저 벗겨진 상황에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진실의 그림자는 더욱 깊게 드리워졌다. 프레제지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듯 보였다. 경찰서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순간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수사팀의 막막한 길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되었다. 랑 샤오팡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로 사건 현장 근처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경찰관님, 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랑샤오팡은 2008년 6월 15일 이른 아침 산책을 하던 중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다. 새벽의 희미한 어둠 속 다리 위에서 두 명의 젊은 남성이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다. 그들은 힘겹게 몸을 숙이고 있었고 그들이 들고 있는 물체는 쇠붙이가 부딪히는 둥탁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엄청나게 무거운 물체임을 느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그 물체를 다리 난간 쪽으로 옮겼고 이내 퐁덩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물체가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그 사람들은 제게 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불안해 보였죠. 그녀는 다행히도 그들이 타고 온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하고 있었다. 뒤집힌 팔자 모양이 3개나 들어가는 굉장히 특이한 번호판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 번호판은 그녀의 머릿속에 마치 낙인처럼 깊게 새겨져 있었다. 랑샤오팡의 제보는 사건의 시간대를 좁히고 용의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트럭이었다. 수사팀은 천둥펑의 집을 급습했다. 그들은 천둥펑이 집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의 이름을 불렀다. 천둥펑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놀라 경찰관들을 보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혹시 저희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습니까? 천둥펑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우리는 경찰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살인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의 단호한 말에 천둥펑은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제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로 잘못 잡으신 겁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한간했지만 경찰의 눈은 그의 불안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랑샤오팡의 기억대로 맞아떨어졌다. 이 남자는 바로 우리가 찾던 그 다리 위의 그림자 중 한 명일까? 진실의 문이 마침내 열리는 듯 했다. 결백의 증거. 그러나 취조실의 차갑고 음산한 공기가 천둥펑을 짓눌렀다. 그는 경찰의 날카로운 질문에 필사적으로 결백을 주장했다. 저는 그날 태조오 씨에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무고합니다. 랑샤오팡 씨가 뭔가 착각하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렸다. 그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굳게 주장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온 가족이 안우이성에 사는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했다. 수많은 친척들이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천둥펑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의 증언은 천둥펑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6월 15일 그는 분명히 안우이성에 있었다. 천둥펑의 결백은 증명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직감적으로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느꼈다. 그가 타고 온 트럭은 분명 그날 그 다리 위에 있었는데 어떻게 천둥펑은 그곳에 없었을까? 수사관들의 눈빛이 교차하며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천둥펑 씨, 당신은 그날 차를 혼자 운전했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천둥펑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침내 중요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날 아침 제 친구인 원재누이가 차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장수성 타이저우에 가서 짐을 싣고 올 일이 있다고 해서요. 우리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라서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차를 빌려줬습니다.
경찰은 즉시 원재누이를 소환했다. 취조실에서 마주 앉은 원재누이는 놀랍도록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천둥펑의 트럭을 빌려 타이저우로 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다리를 건넌 것도 맞다고 했다. 하지만 저희가 강에 던진 건 철제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집 뭉치였어요. 원젠후이는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들을 싸게 사서 되파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날도 상품을 싣고 돌아오는 길에 단속 초소를 발견했고 혹시나라는 마음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 뭉치를 강물에 버렸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동료가 이 사실을 증언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원젠후이의 동료를 소환하고 트럭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회색 천으로 덮인 집 뭉치를 트럭에서 내려 다리 위로 옮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집 뭉치를 강물에 던졌을 때 화면에는 분명 회색 천으로 덮인 짐이 보였다. 그것은 끔찍한 푸른색 철제 상자가 아니었다. 모든 증거는 원젠후이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그는 살인 사건과는 무관했다. 유일한 용의자였던 천둥펑과 그의 친구는 완벽한 알리바이와 증거를 제시하며 용의 선상에서 벗어났다. 희미하게 보였던 진실의 빛은 다시 한번 꺼지고 사건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건은 다시 미궁에 갇혔다. 끼치는 순간이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섬세하고 복잡한 소용돌이 형태의 지문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 지문은 즉시 전국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결과가 나왔다. 시스템에서 빨간색 경고등이 번쩍이며 일치하는 지문 발견이라는 문구가 떴다. 12년의 침묵을 깨고 울려 퍼지는 승리의 종소리였다. 지문의 주인은 우러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2008년 4월, 즉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2달 전에 도박 혐의로 체포되어 지문이 채취된 기록이 있었다. 이 작은 우연의 일치가 12년간 굳게 닫혔던 미제 사건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경찰관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 지문은 단순히 신원을 밝혀낸 것을 넘어 그동안의 모든 수사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들은 이제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삶의 흔적을 알게 되었다. 우러라는 이름은 더 이상 차가운 서류상의 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살해당하기 전까지 살아 숨쉬는 한 사람이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누가 그녀를 죽였는가로 명확하게 맞춰졌다. 12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피해자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게 된 것이다. 12년간의 거짓말, 피해자의 신원이 우러로 밝혀지자 수사팀은 곧바로 그녀의 고향인 아누이성으로 향했다. 12년 전에는 찾아내지 못했던 미스터리의 조각들이 이제야 비로소 맞춰지기 시작하는 듯했다. 우러의 집은 고요했고 집 안에는 치매를 앓는 노인인 그녀의 아버지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잊은 듯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치매 노인에게서 단서를 얻는 것은 불가능했다. 형사들은 우러의 두 오빠인 왕린과 왕원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이웃 주민들은 그들이 수저우에서 일하며 거의 집에 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형사들은 수소문 끝에 왕민이 사는 임대주택을 찾아냈다. 낡고 허름한 건물, 좁은 방에서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왕민은 형사들의 등장에 의아해했다. 혹시 제 동생 우러 때문에 오신 겁니까? 왕민은 형사들이 우러의 이름을 꺼내자마자 갑자기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당신 동생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형사의 말에 왕밍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저희 동생은 2008년에 죽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오신 건가요? 12년이나 지난 일인데. 형사들은 왕밍의 아십니까? 네, 자궁 외임신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요. 그때 저희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왕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 진술은 법의학팀의 감정 결과와 완전히 달랐다. 우러는 질식사로 사망했으며 살해당한 채 철제 상자에 버려졌다.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왕밍은 자신의 입으로 자궁 외임신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형사들은 그의 진술이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끔찍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인지 가려내야 했다. 그들은 왕밍을 경찰서로 동행하여 신문을 시작했다. 왕밍은 처음에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잡아가려고 합니까? 그는 탁자를 뒤엎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나 동생 왕원까지 소환되자 왕밍은 이내 흥분을 가라앉혔다. 저희가 자백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동생분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진실을 밝히고 동생분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형사의 설득에 왕밍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12년 동안 가족 모두를 속여왔던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실의 단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깊은 고통과 후회의 고백이기도 했다. 사실 우리는 우러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말해준 것을 믿고 그렇게 생각해왔을 뿐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형사들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12년간 가족들이 믿어왔던 죽음의 진실은 사실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바로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의 범인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다. 끔찍한 오해, 그리고 의심스러운 남자, 왕밍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12년 동안 동생의 죽음에 대해 완전히 다른 사실을 믿고 있었다. 왕밍은 담담하게 때로는 목이 메어가며 그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우러는 2006년 남편과 이혼하고 오시의 한 마사지숍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제는 우러의 직업을 탐탁지 않게 여겨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8년 초 고향 친구에게서 우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해 여름 우러가 집에 잠깐 들렀을 때 저와 심하게 다투기도 했죠. 잠시 연락을 끊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009년 설날 우러가 고향에 돌아오지 않고 전화마저 꺼져 있자 왕민과 왕원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우리는 3일 동안이나 우시시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우러가 일하던 마사지숍도 찾아가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저곳에 뒤졌죠. 그러다 한 찻집에서 우러의 남자친구라는 우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왕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우진은 트럭 운전사였고 우러와 동거하며 연인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우진에게 우러의 행방을 물었고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둘 형제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우진은 말했습니다. 우러가 반년 전에 자궁의 임신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했다고요. 장거리를 오가며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가족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심으로 슬퍼 보였습니다.
과거에 우러가 비슷한 증상으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진은 우러의 시신을 이미 화장했다고 덧붙이며 자신 때문에 우러가 죽었다며 죄책감을 드러냈다. 그는 왕민에게 사과의 의미로 5만 이안, 하나 약 850만 원이를 건넸다. 두 형제는 동생의 죽음에 대한 충격과 슬픔에 빠져 돈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우러의 사진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어 추모했을 뿐 아무도 경찰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저희는 우진이 말한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왕민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다. 이 진술은 12년 전의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이었다. 왜 우러의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왜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그녀의 기록이 없었는지가 밝혀졌다. 모든 것은 우진이라는 남자의 치밀한 거짓말 때문이었다. 형사들은 이 남자가 바로 범인임을 직감했다. 우러의 시신은 명백히 질식사로 살해당했고 태아 또한 희생되었다. 이 끔찍한 범죄의 배후에 우진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사건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12년 전의 거짓말 장애이자 살인마일지도 모르는 우진을 찾아내는 것뿐이었다. 진실의 그림자는 더욱 선명해지고 공포는 극에 달했다. 12년간의 숨바꼭질. 왕민의 진술은 수사팀의 확신을 더욱 굳혔다. 우진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12년 전의 끔찍한 진실을 푸는 열쇠였다. 형사들은 즉시 우진의 신원을 추적했다. 충기치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진은 트럭 운전사였고 2008년 당시 그가 소유했던 트럭의 운임 기록이 존재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사건 발생일로 추정되는 6월 15일 밤 그의 트럭이 태저우시의 고속도로 다리를 지나갔다는 것이었다. 12년 전 원쟁 후의 트럭이 아닌 바로 우진의 트럭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랑샤오팡이 목격한 두 명의 그림자가 바로 우진과 또 다른 공범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팀은 우진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배령을 내렸다. 그는 이미 12년 전 우시를 떠나 잠적한 상태였다. 그는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마치 유령처럼 떠돌아다녔다. 이 남자는 자신의 죄가 발각될 것을 미리 알고 도망쳤던 것일까? 마침내 2020년 5월 15일 한 제보자가 태저우시의 한 식당에서 우진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했다. 그 남자의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12년 전부터 도망자 신세였던 그를 TV 뉴스에서 봤거든요. 제보자의 말에 수사팀은 즉시 식당으로 출동했다. 사복 차림의 형사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형사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우진을 찾았다. 그때 한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던 남자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고는 숟가락을 놓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온몸이 경직되었다. 우진. 형사가 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주변 사람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하자 우진은 마치 짐승처럼 날렵하게 창문을 뛰어넘어 도주했다. 그는 마치 12년간 숨어 지내온 야생동물처럼 사람들의 시선과 경찰의 손길을 피하며 순식간에 골목길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도주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추격에 실패했지만 그가 떼저우시 인근에 숨어 지내고 있음을 확신했다. 우진은 이제 더욱 경계심이 강해졌을 것이다. 그는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음을 알았을 것이다. 수사팀은 도시 전체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잠복 근무를 강화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우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도시의 그림자 속에 완벽하게 숨어 있었다. 경찰들은 초조해졌다. 이대로 그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전면적인 수색 대신 우연을 가장한 접근을 시도하기로 한 것이다. 2020년 5월 24일 이른 아침, 한 형사가 시장의 한 식료품 가게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우진을 발견했다. 형사는 우연을 가장해 그에게 다가가 길을 물었다. 어떤 다른 형사들이 그의 뒤를 덮쳤다. 우진,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12년간의 숨바꼭질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지만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체념한 듯한 눈빛으로 그는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붙잡힌 죄수처럼 보였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12년간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진정한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쥐엣즈 고백, 그리고 악몽 치조실의 텅 빈 공간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진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멍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형사들은 그의 입에서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12년 전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심리전을 펼쳤다. 그들은 우진에게 가족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그의 심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우진은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침묵을 깨고 나지막이 말했다. 우러는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형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무도 우러라는 이름을 꺼내지 않았는데 그가 먼저 입을 열었던 것이다. 12년 동안 그를 짓눌러온 죄책감의 무게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 그대로 드러났다. 형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우진에게 그녀의 죽음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말하라고 압박했다. 우진의 입이 열리자 12년 전의 끔찍한 진실이 차례로 쏟아져 나왔다. 그는 사실 이미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자식이 있었지만 우러와 불륜 관계를 맺고 동거하고 있었다. 우러는 순진하게도 그가 곧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이라고 믿었다. 2008년 6월, 우러가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살자고 닥달했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그녀는 제 아내를 찾아가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후회 그리고 공포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우러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고 했다. 우러의 날카로운 비난과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이성을 잃은 그는 방바닥에 굴러다니던 전깃줄을 집어들었다. 우러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예감한 듯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숨이 멎은 후에도 그녀의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도 저를 따라다닙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다. 그때는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는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그는 철공소에 가서 2미터 길이의 철제 상자를 특별 주문했다. 밤 서시발시 그는 자신의 트럭에 시신이 든 상자를 싣고 태저우로 향했다. 한밤중 인기척 없는 다리 위에서 그는 홀로 상자를 끌어내려
힘겹게 강물 속으로 밀어 넣었다. 거대한 상자가 물에 빠지는 풍덩 소리가 마치 그의 죄를 고발하는 듯 밤의 정적을 갈랐다. 모든 것을 고백한 후 우진은 후련함과 함께 깊은 절망감을 드러냈다. 지난 12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우러가 끔찍한 모습으로 제게 돌아와 왜 나를 죽였냐고 소리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죄의 기록이자 영혼을 좀먹는 고통의 증언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아내와 이혼하고 도시를 떠돌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어떤 도피도 내면의 악몽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주지 못했다. 우진은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의 고백은 차가운 취조실을 12년 전의 핏빛으로 물들였다. 12년간의 재판 그리고 정의의 심판. 우진의 모든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의 고백은 섬뜩하고 잔혹했다. 그는 12년 전 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뱃속에 있던 무고한 생명까지 앗아갔다. 그리고 그 끔찍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철제 상자에 넣어 차가운 강물에 던져버렸다. 그가 저지른 죄는 단순히 한 생명을 앗아간 것을 넘어 희생자와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하고 12년간 진실을 어둠 속에 다두어 사회에 공포를 심었다. 마침내 우진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검사는 우진의 잔혹한 범행 동기와 수법, 그리고 12년간의 도피 행적을 낱낱이 파헤쳤다. 우러의 두 오빠인 왕민과 왕원은 증인석에 서서 12년 동안 우진의 거짓말에 속아 살았던 끔찍한 세월을 증언했다. 또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12년간 그는 법망을 피해 도망쳤지만 정의는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판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도망자의 교활함이나 저항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표정이었다. 12년간의 악몽 같은 도피 생활 끝에 그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평화는 자유가 아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얻어진 것이었다. 마침내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우진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는 탄식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교차했다. 사형 선고는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정의의 실현이었다. 12년의 긴 시간 동안 잊힌 듯 보였던 철제 상자 살인 사건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이 끝난 후 왕민과 왕원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냈다. 그들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12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의 눈물이기도 했다.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울어야. 왕민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기적인 감정은 결코 타인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는 늦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도 진실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났고 죄인은 그의 합당한 심판을 받았다.